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월간조선 아시죠, 여러분들? 월간조선이 요즘 아주 문제작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배진영 차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배 차장 소개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졸업하셨고요. 법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저하고도 뭐 억지와 위선 이런 책을 같이 공동으로 뭐 여러 이제 저자 중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서 같이 그 책을 쓴 적도 있고, 뭐 지금도 월간조선에서 왕성하게 그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뭐 현역이시고요. 특히나 본인이 쓰신 것 중에 아주 그 좌편향 고교 현대사 교과서 문제는 아마 본인이 우리 배 차장께서 직접 문제를 제기해서 쭉 그 논증을 걸어오셨기도 했고, 또 정교조의 통일교육 교재인 이결에 살리는 통일. 정교조가 아직도 통일을 주장하나요? 통일은 주장하는데 그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하고 다른 통일에 대해서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이 아니라 뭐 연방제 이런 거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연방제 이결에 살리는 통일에서도 이제 주장하는 통일이 연방제 통일 그런 거예요. 사실은 통일하지 말자는 통일론이죠. 그 적화 통일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적화 통일이건 아니면은 적화가 안 될 바에는 통일하지 말자. 김일성,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가 온전했으면 좋겠다. 뭐 백낙청을 비롯한 소위 2013 체제의 골격이 그런 것 같은데, 어떻든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쏘신 분입니다. 오늘 어떤 책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건가요? 네, 네. 제가 지난 8월에 펴낸 책으로 세상 읽기입니다. 예. 어떤 내용이시죠? 네,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어떤 자유와 조국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동서양의 고전들, 또 최근에 나온 좋은 책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하는 책들입니다. 책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죠? 예. 요즘 이런 종류의 책들이 좀 간간히 발행이 돼요. 네네. 책으로 세상 읽기 말고도 아마, 저희교로 황성준이라는 분이 이 역사와의 유령과의 역사 투쟁. 유령과의 역사 투쟁 이런 예, 책을 예. 써서 저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왼쪽 계열의 책들이 많죠.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헤게모니를 갖다가 이제 좌파 쪽에서 잡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출판 분야죠. 근데 출판사 이런 데서 아무리 재밌는 책도 전시도 진열도 잘 안 해준다 그러대요. 글쎄요, 어떤지 실제로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떤 서점 같은 데에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쪽 책을 배제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어떤 단순화시켜서 이제 우파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가치를 담은 책들 자체가 이제 절대수에서 적게 나오니까요. 나오는 것 자체도 좀 많지가 않고요. 잘 안 팔리기도 하고 잘 안 깔아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출판사 문고 쪽에서 안 깐다기보다도 그 직원들이 예. 제목입니다. 책으로 세상 읽기라고 하는 책을 소개한 책입니다. 몇 권의 책이나 소개하셨어요? 45권입니다. 45권 이제 분야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어떤 45권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은 역사서들이 이제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정치, 국제, 또 이제 경제, 안보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 앞에 시작하는 거는 조선시대의 어떤 임진왜란을 다룬 이제 서해 유송령 위대한 만남 이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이제 언더도그마라든지 아니면은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이라든지 이런 포퓰리즘을 고발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제 쪽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맨더빌의 이제 꿀벌의 우화 같은 책도 있고요.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든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책들, 또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제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 그런 책들도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이 쭉 읽어봤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추천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파나 이런 데 따라서 정리한 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제가 읽었던 책들을 갖다가
몇 가지 이제 주제로다가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제를 정리하긴 했습니다. 이제 어떤 국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책들, 또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책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들,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들, 그리고 어떤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 국제 정세 이런 걸 다룬 책들, 그래서 한 5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5분야 보니까 1아 대한민국, 이건 이제 한국 역사 인문입니다. 주로 이제 꼭 우리나라 역사책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역사책이더라도 우리의 역사를 갖다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제 같이 집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처음 제 1번 타자가 서해 유성룡 위대한 만남입니다. 네, 연세대 송복 교수님이 송복 교수가 쓰셨고요. 송복 교수는 뭐 저도 잘 알고 바른사회 시민회 이런 그 우파 시민단체의 설립 과정에서 열심히 뛰기도 하시고 언론인을 오래 하셨죠. 그렇죠. 언론인을 오래 하셨고 옛날엔 사상기 이런 데도 좀 계셨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재밌는 장주나 뭐 이런 분들에 관한 뭐 아주 재미난 여러 가지 일화도 현재 그 일화도 한번 소개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일화를 송복 교수한테 아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일화 아세요 혹시? 그 장준하 씨가 처음에 5.16을 지지했던 얘기 들었습니다. 그 송복 교수님께서 입을 여신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의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벗겨지고 그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입을 열게 좀. 그분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문사철에 다 밝으신 이제 전형적인 의미의 선비신데 아마 뭐 실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편한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공개적으로는 아마 안 하실 분일 것 같습니다. 이 워낙 뭐 점잖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 장준하에 관련된 옛날 얘기 뭐 이런 걸 하면 어떻든 이제 일반인들로 볼 때는 장준하가 뭐 대단한 민주투사인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어떤 일화들 이제 이런 것이어서 본인이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세요. 괜히 이제 구설에 말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같은 후학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에피소드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뭐 비단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뿐이 아니라 어떤 인간을 볼 때는 그 인간이 다 약점도 있고 그렇죠. 어떤 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 한 인간이 이제 완성된 인간으로 보이고 역사도 똑바로 보이는 걸 텐데 이게 한번 사람이 성인이 돼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걸 터치하는 것 자체가 성역처럼 되죠. 그렇죠. 무슨 불경죄가 돼버려가지고 말이죠. 또 아니면 한 번 또 나쁘게 보면 완전히 이제 또 바보를 만들어버리거나. 그렇죠. 요즘 우리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그래요. 말하자면 그 사람의 밝은 면, 어두운 면이 다 있는데 어두운 면만 편집해서 쫙 보여주죠. 그럼 그건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고 또 밝은 면만 모아놓으면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참 요새 그 김영준 총리 내정자도 참 좋은 이미지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좀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그것도 요새 안철수도 왜 천사처럼 어린 친구들에게 아주 뭐 참 포장이 대단했죠. 두 번째 책은 매천야력입니다. 건국과 부국 김일영 씨가 쓴 풀어선 독립정신. 이거는 이승만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쓰신 거죠. 참 그 풀어선 독립정신 그 책은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책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이제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한성 감옥에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이 박사는 그 1897년인가 이제 고종폐위 음모에 연루됐다는 혐의로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육혈포 뽑아들고 탈옥을 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형이 가중됐거든요. 거기 탈옥을 해서 배제 학당에 뭐 담벼락을 너무 처음에는 성공했나요? 그다음 나중에 다시 잡혀갔나요? 그렇죠. 도망치다가 잡혔죠. 그죠? 그래서 그때 육혈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선교사였던가요? 저도 선교사는 아니었을 거고 같이 운동하던 동지인데 근데 참 저는 이 플러스 독립정신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그
어떤 그 유럽의 역사, 시민혁명 이후의 유럽의 역사,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제 동아시아 정세,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한마디로 정말 무지몽매한 백성들한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 중에 보면 지동설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근데 이 책을 쓴 게 불과 110년 전 아닙니까? 근데 110년 전에 우리 국민들은 지동설이 뭔지부터 가르쳐야 했던 정말 몽매한 국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국민이 불과 100년 만에 소위 이제 IT 강국 소리를 듣고 세계 10위의 경제권 이런 데 이제 도달하게 된 그런 나라가 됐다는 데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가슴 뿌듯함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가 참 강조하는 게 개국과 통상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에서 통상하려고 오는 걸 갖다가 우리를 갖다 해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거다. 나라문을 닫아가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갖다 되풀이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우리나라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가장 첫머리에 내거는 것도 통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박사가 꿈꾸었던 그 개국하고 통상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걸어온 길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고 세계와 경쟁을 하면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프로슨 독립정신에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외국의 열강들하고 우리가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고 오늘날에도 참 의미가 있는 책이다. 아마 저는 한미 FTA 같은 거 반대하는 사람들 우선 독립정신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선 독립정신 너는 국민된 책임을 다하였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론 보니까 우리 배 차장께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이지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었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이 뭔가 하고 위에 보니까 백성들도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책임이 있다. 국민의 책임이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세계 정세를 알거나 또는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의 유일한 조선 사람 아니었었나요? 정말 한두 명 더 들자면 이제 서재필 정도,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윤치호 같은 분들이 윤치호 같은 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서재필이나 윤치호 같은 분들은 그 시절에 이미 외국물을 먹었던 분이신데, 그렇죠. 윤치호 같은 분은 이미 11년 동안 중국, 일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고, 서재필 박사도 이제 갑신정변 실패한 다음에 미국 가서 이제 공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 박사 나중에 미국에 가서 뭐 하버드다 프린스턴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학위를 땁니다만은 거기 나가기 전에 이미 배제학당에서 공부한 것부터 시작해서 불과 한 10년 만에 공부로다가 어떤 이만한 그 세계에 대한 인식에 이르렀다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때 쓴 건데, 그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직 일본에 합방되기 직전이죠. 그렇죠. 그 전에 쓴 책인데 벌써 그 근대 세계의 역사를 일별을 쭉 하고 개방국가로 가야 된다 하는 이제 요지의 글을 쓰신 분입니다. 뭐 사실 그 당시에 근대화라는 걸 알고 있던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근대화라는 걸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실 해방 이후에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고 4.19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하야를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자기가 가르쳐준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렇죠. 당신이 당한 것이죠. 그렇죠. 참 그의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그 유근일주 필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4.19라고 하는 거는 결코 이제 어떤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없자고 한 게 아니었다. 1947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이런 원칙들이 자유당 말기에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그걸 바로 세우자고 일어난 거지 이게 무슨 뭐 어떤 혁명을 하자 혹은
뭐 북한하고 선을 대서 뭐를 해보자 이런 거하고는 이제 다른 것이었다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이승만 박사가 국민들한테 가르친 거였고 어떤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1편 나 대한민국 편에 네. 보니까 저자의 시기는 다른데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아마 약간 시대순인 같습니다. 예. 서해 유성룡을 위한 만남 성북. 그 다음 매천야록은 이제, 일본에 의해서 병탄될 때까지의, 황현 선생의 기록이시죠. 그 다음 건국과 부국, 풀어선 독립정신, 벼랑 끝 외교의 승리, 박실. 이승만 얘기입니다. 그죠? 이승만 박사의 이제 외교를 갖다가 얘기한 거죠. 이 외교라 하면 이제 특히 한미 외교가 많죠. 한미 외교고 뭐 전쟁 6.25 전쟁을 그렇죠.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그렇죠. 또 이제 대일본 여러 가지 문제 아마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소개하는 책이 국가와 혁명과 나 박정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1권에서부터 13권까지 조갑제. 그 다음에 장제스 일기를 읽다 레이황. 이건 어떤 얘기죠? 레이왕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대만계 미국 그 역사학자입니다. 그 한자로는 이제 황인우라고 하고요. 황인우. 그 다음에 이분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어떤 거시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봅니다. 이게 뭐 이념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보면 그 좌파들이 근대에 유행시킨 역사 연구 방법 중에 하나가 미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세세한 어떤 작은 것들, 어떤 그런 현상들을 붙잡고선 그걸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게 미시사라고 그러면은 이분의 역사를 갖다 한마디로 다 롱텀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컨대 이번 다른 책입니다만 이제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읽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분은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의 역사는 실패한 걸로 보지만 그게 아니다. 롱텀으로 보면 성공한 거다. 또 이제 장제스 일기를 읽다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개석, 모택동, 등소평은 다 역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장개석은 신해혁명 이후에 무너진 국가의 상부 구조를 재건했고, 모택동은 하부 구조를 만들었고, 등소평은 그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갖다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역사를 갖다 긴 텀으로 볼 걸 갖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장제스 일기를 일단은 장제스가 이제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몇 차례 이제 그게 공간이 된 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편찬이 된 게 있는데, 그것들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장개석의 고뇌라고 할까요? 또 장개석의 정치 역정,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뭐 한마디로 네이션 빌딩의 어떤 고민, 그게 참 많이 느껴집니다. 되게 이제 장개석이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패다 무능이다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가 어떤 뭐 도덕적이라든지 다른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썩고 혹은 능력이 안 되고 이게 부패와 무능인 거지. 장개석은 국가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혼란 그 자체였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선문으로부터 사실 이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게 이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국 전체가 혼란으로 빠져들었던 때에 말하자면 새로운 질서로서 장제스가 나타난 거고 일종의 뭐 안티테제라고 할까요? 뭐 글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이념적 기반을 갖는 질서 체제로서 마오가 등장한 거고. 그 이제 장제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공내전이라든지 중일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엄청난 사태를 맞이한 거고 그 바람에 어떤 그 뜻을 갖다가 완성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장제스 일기를 읽으면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했고 어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나라 만들기에 고민을 갖다 평생 안고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1부 대한민국의 편집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해 유성룡 얘기라든지 매천야록 얘기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능률과 실질,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을 갖다 등한시해 갖고 나라가 망한 걸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과 보국, 플러스 독립정신, 변화권 외교의 승리, 국가와 혁명관화, 박정희 이런 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조선왕조가 결여했었던 그러한 가치들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 우리 사회의 어떤 능률, 실질, 근대 국민국가 형성 이걸 위해서 이제 고민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장제스 일기는 비록 중국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그 장제스가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고민했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한다 생각해서 이제 같이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동일하겠죠. 그렇죠. 네. 여기 책 중에 뭐 대부분은 제가 반 것 같고 한도, 네. 가즈토시, 네. 쇼와사 1, 2편이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읽어보지 않았던 책 같은데 예. 어떤 책이죠? 그 쇼와사 1권, 2권입니다. 그러니까 쇼와 천황 그러니까 지금 일본 아키히토 천황의 아버지죠. 그 쇼와 천황이 1926년인가 즉위를 해가지고 이제 89년인가 아마 죽었죠. 그러니까 거의 20세기를 관통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황을 갖다 현인신 어떤 신처럼 떠받들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서 패전으로 일본이 모든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재건되고 그래서 어떤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패전, 일본의 재건, 그러고 이제 어떤 80년대 일본 경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까지 살았다가 이제 죽은 게 쇼와 천황인데 그 사람 시대의 얘기를 갖다가 이제 일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와사 1권은 패전 전인가? 전까지의 얘기고 그 후는 이제 국가 재건의 얘기인데 보면은 참 그 국가 리더십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리더십, 그리고 어떤 국가 리더십에 대한 팔로우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 따라가는 그런 그 시대 진행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다른 시대 순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보면은 일본에서는 그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움직였던 전시동원 체제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던 세대,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본이 어떤 뭐 체계적인 계획 혹은 우리가 정말 세계를 갖다 정복해갖고선 일본 제국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선 전쟁을 한 게 아니었고요. 정말 그때그때 어떤 문제가 닥치면은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 해결하고. 거기 그러다가 이제 더 어떤 늪으로 빠져들고 이러는 상황의 연속이었거든요. 그게 뭐 결국 일본의 어떤 침략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쇼와사 1권에서는 그런 그 전쟁 전 일본을 이끌었던 군부 통치자들의 그 무책임하고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쇼와사 2권에서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그 리더십을 갖다가 거의 그대로 답습한 어떤 관료와 정치인들의 리더십에 대한 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의식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하고도 이제 통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게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발전 모델을 갖다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차 대전 전에 계속 전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허둥지둥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하고 80년대 이후에 이제 모순이 축적돼 가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해갖고선 오히려 그걸 악화시키기만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모습이 솔직히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1부는 이제 다 대한민국에 대한 이라는 챕터로 기본적인 어떤 역사인식 이런 것 같고, 그렇죠. 2부가 이제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빗돌리의 공화주의, 에드먼드 버커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 성경의 사무엘서 하권입니다. 예. 이건 왜 그런가요? 이건 성경 사무엘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는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누군가가 이제 번역을 한 말하자면 않습니다. 세서를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성경 글자 그대로 이제 성경 사무엘서 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의 한 챕터를 갖다가 가져와서 지금 우리 배 차장이 그냥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이명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뭐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성경 사무엘서 하에서 제가 인용한 부분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하는 대목입니다. 그 이제 다윗이 그 바세바였나요? 그 남의 아내를 갖다가 이제 간통해 갖고선 솔로몬을 낳습니다만은 그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제 잘하고 신앙심 굳고 그런 사람이 이제 아주 그 인간적인 욕정 때문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과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역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인용한 대목은 그겁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갖다가 맨날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갖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구석으로 피난 가게까지 만들었던 아들의 반란이 진압됐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 온 장병들을 갖다 격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죽었다고 이제 땅을 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는 요압 장군이 그냥 들이받습니다. 아니 임금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지금 팍 터지게 싸우고 지금 돌아왔는데 당신이 아들 죽은 것만 슬퍼하면 우리는 뭐냐? 도대체 피아를 제대로 구별을 해라. 아들이 그래도 압살롬은 당신의 적이었던 거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싸운 건데 통치하는 왕이면은 피아를 갖다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도 보따리 싸겠다. 이제 그렇게 항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도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때가 한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사회통합 얘기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광우병 사태다 뭐다 해갖고선 잔뜩 저쪽한테 두들겨 맞고서는 그 얘기 아니 거기하고 맞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사회통합하자고 그러면서 좌파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인간들 기용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이래서 되게 열을 좀 받으셨어요. 예,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독립된 책에 대한 해설인데 요거는 이제 성경 일부를 가져와서 약간 이제 우리 배차장님께서 평론식으로 쓰신 겁니다. 오케이. 재밌겠네요. 그 다음에 마르크 블로크의 이상한 패배. 그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면은 프랑스 아나락파의 이제 거장으로서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예비군 대위였다가 현역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미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이 징집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청해서 이제 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이 이제 39년도에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는데 프랑스, 영국 연합군하고 독일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은 거는 40년이거든요.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이제 좀 이 휴지기가 있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그 와중에서 프랑스가 정말 정신없이 패배하는 걸 지켜보면서 도대체 우리 프랑스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역시 이제 전쟁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이제 농축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물론 마르크 블로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또 객관적으로 프랑스는 항상 독일한테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어요. 그 보불전쟁 때도 뭐 그랬고 1870년도 71년도 그 파리 공명까지 만들어져서 내란이 나오고 뭐 서로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뭐 굉장했죠. 근데 이제 저 이상한 패배에서 특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1차 대전은 참호전이었지 않습니까? 그 참호에 얽혀갖고선 그야말로 수십만 명이 죽었죠.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차 대전 때 참호를 갖다가 더 거대화하고 더 견고하게 만든 거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1차 대전의 그 어떤 경험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독일은 그거 말고 이제 전격전이라고 해가지고 기갑부대와 이제
급강화 폭격기를 이용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전술을 전격전이죠. 전격전. 네.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걸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보니까 주로 이제 이 전쟁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 마틴 베스. 이 장진호 전투는 누가 어느 작가가 올렸나요? 우리 왜 국내 문학 작품도 있고 그렇죠. 예, 저 고종일 선생이 소설로 쓰신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영화도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거는 6.25 전쟁 때 피난이죠. 피난 과정에서 전투죠. 그러니까 유엔군이 북진을 하면서 동부전선 쪽으로 들어갔던 이제 미 해병 1사단이 개마고원에서 이제 중공군하고 이제 붙은 얘기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은 미 해병대원들의 어떤 감투, 정말 뭐 아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이제 싸우는 그 인간들의 의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 지휘관이었던 스미스 사단장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만 맨 밑에 있는 말단 병사들이 다 자기 몫을 합니다. 보면은 1등병, 2등병, 뭐 소위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이 장진호 전투에서 결국은 동부전선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중공군이 괴멸을 합니다. 근데 원래 중공군의 계획은 서부전선에서 밀고 내려오고 중동부전선에 내려오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서부전선에서 밀고 내려온 중공군한테 밀려갖고 유엔군이 북위 37도선까지 후퇴를 했고 한반도에서 철수하려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1사단이 그쪽 중공군을 막지 못해서 양쪽에서 밀고 내려왔다 그러면은 아마 유엔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갖다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반도를 포기하고 철수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최말단 단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들이 역사의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